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조금 전에 배드민턴 토론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 오늘 또 확인을 했고 정치권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거 복권을 두고 벌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어지러워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야당이 술렁일 거다. 뭐 야당의 분열 카드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당의 분열 카드가 됐어요. 이 상황. 한동훈 대표가 반기를 들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뭐 그렇게 얘기를 직접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제가 어저께 그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 당원들의 의견들이 반대 의견이 많다. 뭐 그런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면복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때 제 기억에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아마 김대중 당선자의 요청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복권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면서 이제 사면복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지지자들의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쿠데타의 주역을 국정농단의 주역을 하냐. 그러니까 김경수 저 경남지사에 대한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파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사면복권 할 때는 대통령이 형평성을 보지 않습니까? 네. 여권 인사들 할 때 야권 인사하고. 특사는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하고 특히 비슷한 일 국정원 댓글 사건 하고 이제 맞춰갖고 했다. 그리고 사면할 때도 복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총선 앞둬서 늦춰준 게 좀 한 거니까 좀 그렇게 좀 보이고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그 통상 이런 거 사면 복권할 때 늘 시끄러웠어요. 특사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당 대표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알겠어요. 일단 본인이 이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뭐 했는데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면 이거 한동훈이 이걸 막았어 이렇게 될 거고 그걸 기대한 건 아닐 겁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죠.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당무는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이 당에다 뭘 요구할 때 우리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말하기 좋아졌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에서 당원들 뜻을 전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으니 이제 당에다가 대통령실이 뭘 요청했을 때 이거는 당의 고유 권한,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라고 받아칠 어떤 명분을 얻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 때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보면 몇 번 그 이간섭 실장하고 충돌한 즈음에도 정부는 정부의 일을, 당은 당의 일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만 윤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거봐 윤한 갈등 이것도 시즌 3, 4 가는 거야. 이렇게 비춰질 거란 걸 뻔히 알았을 거 아니야 한 대표도. 그럼 그건 신경 안 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윤한 갈등?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뭐 얘기를 하고 뭐 그걸 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법무부 장관 때 본인은 반대했을지 몰라도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면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의한 거면 원팀으로서 한 거지. 이제 와서 나는 그때도 반대했다. 왜 차별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더 확산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제 한 대표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던데. 아무튼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연말에 귀국한다 그래요. 연말에 귀국.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후 귀국 판을 얼마나 흔들까요? 아니면 뭐 별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안에 좀 따라 다를 텐데 지금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돼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이제 재판 결과겠죠. 사법 리스크. 아니 근데 거기서 하나 뭐 이런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문 친노가 여전히 얼마 전까지 총선 전까지도 당의 주류였는데 다시 김경수를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다시 뭉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재명으로 확정 이 느낌은 아니지 않느냐?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다 그러면 뭐 거기 날개를 단 거니까 경쟁자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 1심 결과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온다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지지층들도 흔들리고 뭐 이렇게는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뭐 친노 친문의 적자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구심이 되려면 대중적 지지세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를 가상대결 붙였더니 이재명 대표는 지는데 김경수 한동훈을 붙였더니 김경수는 이겨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대안이 되고 위협적이죠. 흔들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것만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야 가장 승산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어려울 거고 다만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타격을 입힌다면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뭐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더불어 이제 김경수 지사 또 전 지사도 카드 중에 하나로 부상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복권이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카드다. 전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87년도에 김대중 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민초 공동의장을 사면한다. 사면 복권시킨다. 이러면 뭐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인가요? 그분도 출마하지만 이분도 출마해갖고 야권이 분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김경수 전 지사를 야권 분열용으로 복권시켰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랬어요. 대선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다. 그럼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물론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 김두관 후보가 유세 다니면서 지금 유세가 아니라 지금 경선 하면서 유세하면서 뭐 김동연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김경수도 있고 뭐 이탄희도 있고 쭉 얘기를 했는데 야유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후보 입장에서는 큰 위협으로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라이벌로 생각해서 지금 견제하느라 저렇게 반기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전 잘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한동훈의 가치는 이재명 대표하고 대척점에 있을 때 가장 빛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자체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뭐 반기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닥 김경수를 위협적인 그 경쟁력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상대랑 붙는다면 이재명 후보가 더 편한 거야? 김경수 후보가 더 편한 거야? 누가 더 나은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구도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선거 경험이 많습니다. 물론 김경수 전 지사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이 이재명 대표는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수비적인 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보다는 캠페인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싸우기가 좀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색깔이 갈려야 오히려 싸우기가 편한 거죠. 서로가 쌍방. 그러나 이제 캠페인의 그 기술 뭐 그런 거는 이재명 대표 쪽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한 정도의 그 역량이 있는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조금 뭐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법원의 그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잘 벗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당내의 경쟁자가 뭐 그거 다 그 사법 리스크를 벗었는데 있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할게요. 정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한 달 동안 많이 했는데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는데도 별 이야기가 없다가 막판에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정봉주 후보. 지난 주말께였죠.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왜 선거에 개입하느냐. 사석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게 전해지면서 내가 최고위원 되면 두고 봐라고 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들썩이기 시작했고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월요일 날 한다고 해서 이제 속단 말로 수그리는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택했어요.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제 취지에 그들이 문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뭐 박원석 전 의원의 전원으로 이렇게 뭐 불거진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 아닙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 김민석 그 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지지가 안 나오냐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사실 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뭐 1등을 하거나 2등을 하거나 해서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그런 건데 다만 이제 김민석 그 의원이 최고위원 1등으로 되면 누가 봐도 이재명의 힘으로 된 것으로 보일 거고 정봉주는 정봉주의 힘으로 된 것으로 보이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그걸 뚫고서 1등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상징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봉주 후보는 내가 여기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뭘 숙인다고 뭐 그런다고 이게 멈출 것 같지도 않고 당내 뭐 반발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맞아 정봉주 말이 맞아 정부 찍자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물러난다고 그래서 그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승부수라는 거는 뭐 그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에 링크 걸어서 투표하는 건데 이제 그건 좀 적극적인 투표층이 하는 거고 거기서 좀 밀리지만 지금 반명 소극적으로 지금 지지하는 분들은 ARS로 전화가 왔을 때 거기에는 좀 반명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이제 어필하는 거죠. 지금 ARS가 남았거든요. 거기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링크를 걸어갖고 링크에 들어가고 투표하지는 않지만 걸려오는 전화에는 응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소극적인 투표층에는 반명이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 승부수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본인은 좀 뭐 자기는 뭐 이명박과 싸우다 구속도 됐고 지난번에 뭐 공천 거의 다 들어왔다 확정도 됐다가 뭐 취소인지 뭐 하여튼 박탈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취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점이 자기가 그래도 이 당 안에서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부에서 공격을 이렇게 받으니까 감정적으로도 조금 좀 격해졌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승부수가 통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근데 제가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 지지 선언한 뒤로 지금 아무리 그 정봉주의 팬덤이 있고 해도 김민석 의원을 넘어서는 거는 쉽지 않은 구도가 돼버렸죠. 요 해프닝 있기 전에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아마 본인도 내가 1등 하는 게 무슨 의미 있냐. 최고위원회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고 친명 입장에서 그러면 정봉주를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5위권 밖으로. 그것도 뭐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러니까 어차피 수석 최고위원이다 이런 게 없으니까 최고위원회 들어가는 마당이면 그냥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 내고 들어가자. 여기 뭐 비루하고 비굴하게 한다고 해서 뭐 더 올 것도 없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면 돌파한 것. 근데 정면 돌파를 한 후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서 그런지 어젠 또 수습하는 느낌의 SNS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뭐 방송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아니 그 정봉도답지 않게 이거 뭐 할 말 있으면 하셔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거잖아요. 그러는데 본인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1위는 아닐 것 같지만 5위권 밖으로 밀려나지도 않을 것 같다. 이 분위기라고 해도 지금 그러셨는데 그러면 최고위원회 들어가고 나서 진짜로 정봉주 후보가 사석에서 말했다는 것처럼 뭔가 뭐랄까요?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할 말은 하겠다. 쓴소리 하겠다.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쓴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경 쓰고 있는 건 뭐냐면 의사결정 구조가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일부에도 보도가 되는데 이게 합의제는 아니지만 만장일치제처럼 비슷하게 돼 있어서 만장일치제라는 게 뭐냐면 최고위원들 중에 그날 당직자들이 어떤 사안을 의안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최고위원이 이거 내가 검토를 못했다. 다음에 결정합시다. 이러면 대표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당무나 이런 걸 쭉 뭐 공천위에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죠. 옛날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김혜영 최고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작전 짜갖고 뭐 국장들이랑 해갖고 탁탁탁탁 최고위원들한테 그 회의 자료 올리고 딱 했는데 일부러 좀 늦게도 보내고 해서 검토 시간도 없게 보내면 되게 다 넘어갔는데 그 비주류 중에 한 분이 내가 뭐 회의 자료가 늦게 와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짚어봤고요.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박성민 대표님.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을까요? 광복절에 이 행사가 광복절 기념 행사가 두 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광복회 인사들 37개 독립운동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좀 광복절이 되게 생겼는데 이거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언제나 좀 이렇게 좀 끝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광복회장이 시끄러웠어요. 김원웅 돌아가셨지만. 네, 여러 이슈들이 많았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있지 매점 않습니까? 이슈부터 해서. 그런 이슈도 있고 뭐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해서 그때 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광복회장 그 축사도 거부하고 본인이 이건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정도까지 갈등이 좀 있었던 거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글쎄 뭐 제가 뭐 아까 그 이종찬 광복회장님 인터뷰도 제가 다 봤어요. 네네. 다만 이제 그 말미에 이제 질문하시던데 혹시 뭐 추천하신 분이 안 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냐라고. 제 얘기는 아니고 어제부터 이제 정치권에서 뭐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그 백범 김구 손자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무슨 또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뭐 저거 있었던 것도 이슈가. 근데 이제 우리 편에 대해서 조금 간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렇게는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 발씩 양보해서 그렇죠. 그 광복절 행사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끝나서 오늘 본방송 후에 미니 댓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날도 더운데 진짜 5분만. 진짜? 진짜 5분만 내주시면 돼요. 아니 저는 시간 충분히 갖고 왔으니까 어제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없습니다. 이게 못다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은 인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인사와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물론 조금 달라요. 대통령이 지명을 한 건 아니고 자체 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을 대통령이 제거하는 방식이긴 했지만 어쨌든 임명철회를 해라라는 게 광복회 쪽이나 37개 단체의 지금 주장인 거고, 요 논란과 함께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야당 쪽에서 크게 문제 삼은 부분 외교 안보 라인 인사입니다. 좀 특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을 하던 분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그 국방장관 자리에 경호실장이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빈자리에는 누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 이동이 벌어졌거든요. 집으로 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안보실장이 외교 라인에서 안보 라인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안보 라인이 군 라인. 군 라인이 이제 처음 이제 보통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뭐 11월 달이면 나올 텐데.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 그 안보실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거 보지 않고 이제 바꾼 걸로 보면 역시 그 김태효 차장은
계속 있는 걸로 보면 네. 그분이 이제 그거는 중심을 잡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은 좀 있고 근데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뭐 그때 다 이게 보면 그때 뭐 적임자로서 그 자리에 다 보냈던 것은 아니고 사안이 있어서 다 임시로 좀 보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 생각을 좀 그 전부터 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안보실장을 너무 자주 바꾼다, 국방부 장관을 너무 자주 바꾼다, 뭐 이런 비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적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 안보 라인이 외교 안보 라인 인사 교체가 너무 잦다. 잦죠. 잦기도 하거니와 이번에는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큰 인사 아닙니까? 지금 몇 자리가 이동을 굉장히 했는데. 큰 인사죠. 안보실장. 그럼요. 이 국방부 장관부터 줄줄이 움직이는 이런 큰 인사인데 직전까지도 거의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 뭐 외교 라인 쪽은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느냐? 근데 또 보니까 회전문이야. 이래저래 좀 이상함을 많이 남기는 인사란 말입니다. 지금 동아일보 단독을 보면 김용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외교 안보 라인을 연쇄적으로 교체한 거다. 뭐 이런 지금 단독 보도도 났어요. 그렇다면 김용현 경호실장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앉히려고 했지? 갑자기? 이런 물음이 드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에서 들려온 이제 썰인데요. 특검이 시작이 되고 막 여차여차해서 지금 야당에선 탄핵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혹여라도 탄핵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일단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편이어야 한다. 말이 통하는 또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김용현이란 분을 지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야당 쪽의 추측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나갔나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간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는 보이고 김용현 그 장관 지명자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다. 그래서 뭐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뭐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그렇고 뭐 신원식 뭐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뭐 중요한 자리로 지금 배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또 신원식 장관을 경질한 것도 아니에요. 경질은 아니죠. 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과 더불어 축이고 지금 또 국제 외교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보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이제 신원식 그 실장은 안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치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금 전쟁들도 지금 점점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데서 적임이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고전에 있던 장호진 실장을 안보 특보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서 아마 그 보좌는 또 따로 좀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충암고가 좀 많긴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누가 있습니까? 이상민 장관 있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일단 충암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충암고, 그다음에 방첩 사령관이 충암고래요. 거기에다가 777 사령관이 또 충암고라는. 그래서 전국의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군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충암고가 많이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자리에 한 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앉혀 있는 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지는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옛날 대통령들은 사실 그 지역 안배라든가 뭐 기수별 안배 이런 걸 다 국민 통합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근데 사실 뭐 언제부턴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빅4 이게 뭐 전부 다 특정 지역 출신이 하기도 하고 그 전에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거 원칙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굉장히 많이 다들 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안배에 따라서 운 좋게 안 될 분이 되는 분이 있고 꼭 돼야 되는 분이 운 나쁘게 탈락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랬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거 이제 배려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게 프로토콜로 다 있었죠. 그럼요.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거라면은 견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충분히 안배합니다. 뭐 탕평처럼 근데 이렇게 그건 갔어야 되는 건 정부 아닌가요? 인사에서만 무너진 게 아니고 당도 그래요. 옛날에는 당대표가 영남이면 예.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또 반대면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 요즘은 그 눈치도 거의 안 보지 않습니까? 하하. 예, 그러니까 확실히 뉴노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야당 분위기 어제 김병주 의원 인터뷰도 했거든요. 민주당의 그 사성장군 출신. 야당 분위기 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그 인사청문회 그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경호처장으로도. 그러니까 많죠. 그분과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국에 그분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서 청문회 세상에 세운다라는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뭐 벼르고 있던 야당한테 그렇죠. 탁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인사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까 그 독립기념관장처럼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인사 문제에서 확실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를 따지 못했어요. 점수를 잘 못 땄고 지난 뭐 2년간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인사 문제는 항상 이건 참 정말 잘된 인사다. 특히 그 뭐 광복회장이나 독립기념관장이나 그러니까 뭐 많은 거는 초당파적 국가 원수로서 누가 봐도 신망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뉴라이트고 뭐 좌파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분 찾으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왜 그런 분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 분이면 시비 걸 수 없다. 그런 분들 좀 안 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부 부처도 야 이건 정말 잘된 인사다. 야 그 진짜 딱 적임자가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왔죠. 그러게요. 특히 이제 광복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이 행사가 어떻게 될지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경축 행사가 되지는 않을지 정말로 우려가 되고 오늘 하루 동안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하루 더 포기하지 않고 좀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일 그 광복 회원들을 다 설득해서 내가 신나게 경축 행사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던데 되겠어요. 아까 두 가지 조건 말씀하시는데 건국절 얘기는 뭐 그냥 하신 얘기 같고 그거는 뭐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되지만 그분 자진 사퇴를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럼 남은 건 자진 사퇴 하나인데 그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좀 슬픈 광복절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또 그것도 신기해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윤 대통령의 중마고 이철우 교수 아버님. 그 아버님이라고 사석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 멘토기도 하고 또 윤 대통령 지지 선언을 아주 초반부터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슈만이 아니라 전에도 계속 부딪혔어요.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뭐 방송 예정 같은 것들도 KBS에서 이슈가 되고 뭐 그러는 걸로 보면 조금 이렇게 여전히 그 역사 전쟁 같은 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걸 좀 넘어서야 되겠는데 넘어서려면 좀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문제로 좀 자유로운 분들이 이를 맞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그래 그 정도 뭐 우리가 양해해 주자 뭐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좀 관용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이게 돼야 될 텐데 관용적으로 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정치 구도가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그렇게 구설에 오르지 않을 사람들로 인사를 하는 게 좋은데 굳이자 안 붙는 굳이 이런 게 안 붙는. 근데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그런 거 거의 신경 안 쓰시는 분이라 강대강으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좀 보고 나서 논평을 듣도록 하죠. 박상민 대표님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 댓글창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혹시 배드민턴 얘기도 좀 잘 아세요? 제가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배드민턴이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니 아까 토론이 정치 토론보다 더 뜨거웠어요. 안세영 선수가 사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입장 정리를 한번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요목조목 종합적인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친한 기자를 통해서 좀 뭐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런 뭐 지면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어요. 뭐냐면 스폰. 그러니까 협회가 지금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개인 스폰을 자유롭게 풀어달라. 그러니까 기량이 다 다른데 그 선수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도 이건 역차별이다란 말을 하면서 이제 쫙 갈린 거예요, 의견이. 한쪽에서는 야, 아니 돈 때문이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 돈 때문이란 얘기가 아니라 선수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 이러면서 쫙 갈리고 약간 세대 갈등처럼 또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공정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니, 많이 더 열심히 하고 뭐 성과가 좋은 사람은 그것만큼의 과실을 가져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전체가 다 전체주의야? 막 이제 이런 거고. 그 또 윗세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안세영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배들의 그 윗 선배들의 희생으로 본인도 여기까지 와놓고 본인이 올라가고 나니까 사다리 걷어차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토론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두 명의 평론가가 완전히 갈리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또 이게 맞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역시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합의점이 찾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네. 제가 일단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냥 아니고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곳곳에서 이런 게 있죠. 있어요. 곳곳에서 있는데 그 이제 보통 아이돌 스타들이 맞아. 이제 성장하면 그 기획사에서는 야 우리가 거기다 들인 돈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그게 사실이라도 이 정도까지 성장했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죠. 이걸로 우리 사회가 한바탕 진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바탕 진통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노예 계약이냐 아니냐 이걸로 7대3, 8대2 뭐 이런 거. 양쪽의 입장이 다 있고 지금은 그래도 기획사 입장에서 그 아이돌 스타들 중심으로 많이 갔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 세대 차이보다도 세대 차이 분명히 있어요. 세대 차이는 왜 이거를 그 시점에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느냐라는 건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뭐 옆에 외국 선수도 있는 데서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리고 금메달 따자마자 올림픽 끝난 것도 아니고 옆에 이런 거는 세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슈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스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바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바둑이라는 게 그러니까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 기원. 그러니까 기원 중심으로 가고 기사들은 사실 대접을 못 받고 세계적 스타였던 뭐 조은현이라든가 이창호는 그 만들어진 질서에 다 순응했어요. 상금에 얼마도 떼라면 떼고 그렇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두 명의 프로 기사들이 세계적 기사가 제기를 했는데 특히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난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뭐 기사회랑도 충돌하고 그다음에 1년간인가 2년간인가 프로기사 활동도 자기가 중단하고 지금 은퇴도 했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왜 이걸 똑같이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이세돌이라는 기사는 중국 바둑리그에 용병으로 참가할 때도 나는 판당 얼마 받는 거 안 한다. 이기면 많이 주고 지면 하나도 안 받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게 그전에도 유창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한국 프로기사 협회의 보상 체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못 받는다. 이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뭐 상금이 많은 데에 중심으로 나가고 그런 데에 더 그게 프로다. 그런 얘기인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려면 안세영 정도의 세계적 스타, 배드민턴 스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스타는 이 정도의 그 돈을 벌 수 있지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니까 이건 좀 합리적으로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옛날 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는 평론가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동의를 하시는데 이제 디테일로 들어갈 때 좀 엇갈리더라고요. 디테일은 뭐 다르고 아까 제가 보니까 스폰과 관련된 거 말고 뭐 이렇게 경기와 관련된 거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경기와 관련된 거 이게 뭐 라켓과 신발 같은 거 이거는 본인이 조금 맞는 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 정도 세계적 스타들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 하나가 그거는 조금
뭔가 좀 합리적인 안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전혀 그쪽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네 아저씨 무슨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협회의 규정을 다 찾아봤습니다. 받아가지고 아예 원본을 봤는데 지금 조각조각 나오는 이야기들만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를 뭐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규정이 몇 페이지에 관련해서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대표로 뛸 때는 협회가 맺은 후원사, 그러니까 박성민 박성민이라는 브랜드가 있다면은 이제 협회가 박성민 브랜드와 후원을 맺고 모든 선수들이 다 그것만 써야 돼요.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죠.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아시아 선수권 국가대표 이 4개를 따면 그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여기로 나갈 때는 다 그 후원사 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딱 한 곳을 개인 후원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그 한 곳이 배드민턴 용품을 취급하는 곳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세영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유튜브 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키와 개인 후원을 맺고 있는데 나이키에선 배드민턴 용품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까 신발 보니까 아식스를 신고 있는 거 같던데. 신발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나이키 후원 때문에 이제 신발 불편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안세영이 계속 요구하는 건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아식스 신발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뭐 신고 있는 건 요넥스 신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협회랑 지금 후원을 맺고 있는 건 요넥스죠. 그래서 지금 나이키인데 이제 후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후원사가 딱 한 곳 후원사가 뭐 좋으면 후원해. 근데 대신 여기다가 막 새기면서 홍보는 못해 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한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라에 여기다가 딱 카라 딱 정해져 있어요. 목에 카라에 한 군데 로고를 박을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떤 후원사가 진짜 안세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박성민 선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부모 같은 마음으로 나 하나도 홍보 안 해줘도 돼 후원할 게 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 머리띠에다도 좀 달고 등에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세영은 이걸 좀 풀어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상금은 90%를 선수가 가져갑니다. 협회 뭐 감독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10% 가져가고 선수가 90% 가져가고요. CF 상업 광고는 마음껏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세영 상업 광고 찍어가지고 뭐 방송 출연해서 출연료 뭐 이런 걸로 돈 엄청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안세영은 그거 안 하고 경기에만 집중해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 들어가면 많아요. 아까 프로기사의 이세돈의 주장이 제기한 것도 세계대회 가서 상금을 받으면 그중에 몇십 %를 떼서 협회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거다. 그런 건데 기존에 이제 또 세계적인 그 프로기사인 뭐 조은현이나 이창호 같은 분들은 그냥 묵묵히 그냥 그게 부당하든 안 하든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돈을 내면 그 실력이 우리만큼 안 되는 가난한 좀 나이 든 시니어 프로기사들에게도 이렇게 복지도 들어오고 다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거고 그 문제 제기하는 측에서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딱 실력 베이스로 딱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림픽 종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 달라요. 골프 같다. 그러면 제가 골프 안 치지만 골프는 올림픽이라는 게 뭐 명예고 그렇지만 그분들 돈 버는 건 프로골프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금도 어마어마하고. 거기 가서 다 벌고 이건 그냥 명예. 조코비치가 뭐 올림픽 금메달 따서 뭐 최선 다했다고 하지만 돈 여기서 벌겠습니까? 그거 다 테니스라든가 그치. 축구라든가 이런 건 다 시장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종목들. 그렇죠. 저는 배드민턴 잘 모르지만 세계 선수권대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역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최대 시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세계 선수권도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이나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 국가대표로 나갈 때도 돈과 관련돼서는 다른 종목들은 옛날에도 뭐 김연경 그 배구 선수가 이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이슈들이 다 있었어요. 있는데 그것도 뭐 저는 좋게 보는 건 옛날에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없었는데 문제 제기하고 이걸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도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고 왜 그분들 가고 또 하던 방식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뒤져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수들보다 협회 중심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게 많아요. 좀 뭐 요즘 지난 얘기지만 옛날에는 방송국에 아나운서, 코미디언, 가수 다 소속 다 있어 소속. 그러다가 전속. 딴 데 나가지도 못해. 못 나가. 그리고 월급 받고 막 그렇게. 그다음에 완전 그분들이 갑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월급. 그러다가 이제 그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기획사 중심으로. 지금은 뭐 엔터테인먼트사로 갔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연예인들 파워가 굉장히 세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마다 바뀌는 거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전진하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안세영 선수 입장만 전했는데 협회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종목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축구처럼 인기 많고 골프처럼 막 인기 많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비인기 종목이다. 안세영 같은 선수, 이용대 같은 선수가 쑥 빠져서 개인 후원 받아버리겠다라고 나서면 누가 협회에다가 후원을 해주느냐. 그 선수들은 각자 개별 띠 홍보 뭐 등에 받고 나오면 어느 회사가 배드민턴 협회 후원을 하느냐. 만약 배드민턴 협회의 지금 한 4분의 1 정도가 그 후원으로 협찬사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뭐 정부 지원금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끊겨지게 되면은 다른 후배 선수들을 키울 방법이 없다. 그 선수들을 생각해라. 이제 이게 협회 또 얘기라서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진짜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그것이 아까 이제 잠깐 뭐 모르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얘기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문제 제기를 할 때도 기사들 내에서도 그냥 완전히 뭐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게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 지가 뭐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그 세계 바둑이 돌아가는 거 보면 중국이란 거 점점 그 보상 체계를 똑같이 하던 거를 이게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 선수에 대한 뭐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걸로 좀 그 시장 원리에 따라 좀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왜 우리나라 그 빈기 종목의 이런 스타들은 돈 벌면 안 되냐라는 그런 제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의 반대 입장에서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누가 등 떠밀어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다 맞는 얘기인데 강수현 선수가 그 얘기했죠.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건 좀 이제 뭐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래도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속 젊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면서 말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쯤은 꺼내놓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보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제가 배드민턴 협회 규정을 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저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 공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기사들이 다 다르고 막 틀린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원본을 봐야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들 좀 볼까요? 고미고야님은 아이돌은 누가 등 떠밀어서 했습니까? 안세영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설경옥님 그러셨고 시대에 맞는 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창재님 그게 어려운 건데 그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안세영 퀴즈들이 많이 나올 장을 협회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하랑님 말씀. 배드민턴에도 이렇게 내가 잘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네 하면은 더 그 시장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게 아까 최동호 평론가님 주장도 그거였습니다. 안세영을 많이 만드는 제2, 제3의 안세영을 많이 만드는 거 그게 협회가 할 일이라고 빠삐코인님 그러셨고 현정 씨 예쁘요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 게 왜 또 보이지? 협회가 깨끗해지고 좋아져야 된다. 최영수 에스더님도 그러셨고요. 안세영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라고 하셨죠? 지금 올라가서 제가 못 읽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가 아직 종합적으로 입장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육성 인터뷰가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지금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전원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입장을 좀 종합적으로 밝히고 토론의 장을 열어서 여러분 토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양쪽 얘기 들으면 너무 혼란스러워 그냥 딱 정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정답이 없고 안세영 후보가 일단 안세영 그 선수가 젊잖아요. 뭐 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이 조금 뭐 감정적인 말을 쏟아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누가 뒤에서 도와준다고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그 정제된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게 선수 본인이 동의한 거면 그 누가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역시 그 프로 스포츠는 돈으로 딱 측정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걸 좀 막아두지 않고 그러나 또 올림픽 같이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야죠. 예. 제2, 제3의 안세영 선수도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지금 그러면 국제대회 불참한대요. 8월 달에. 이제 아마 부상도 배드민턴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1점 따는 게 게다가 안세영 부상이 선수 많을 것 같더라고요. 스타일이 저는 잘 몰라요, 배드민턴. 근데 잘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에너지를 다 빼놓는 전략이래요. 완전히 막 다 빼놓고 나서 본인의 페이스를 끌고 가는 이 전략이어서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무릎 부상도 잦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의 배드민턴을 탁구도 한대요. 수비형 보면 아주 상대방 진 빠지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야 저렇게 1점을 따는 게 저렇게 힘든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 1점 따는 거더라고요. 야 그거를 그렇게 해갖고 이 실력까지 하면 다 뻗잖아요. 뻗지. 우리는 못 버티지. 그러니까 양궁처럼 그럼 뭐 한 5번씩도 대회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맞아요. 배드민턴은 확산되고 뭐 오랜만에 금메달도 따고 했으니까 그렇죠. 조금 좋은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 배드민턴도 그렇고 안보실도 그렇고 모르는 걸 이제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원래 또 막 물어보는 걸 좋아.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모르죠. 이게 얼마나 제가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전문가 아닌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끼리 들으면 뭐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들이 들으면 정말 한심하게 보일 거거든요. 전문가분들 혹시 틀린 거 있으면 댓글에 써주세요. 저희가 공부한 데까지만 알려드린 거고. 근데 제가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토론이 아주 막 깨끗하게 딱 이렇게 안 나와도 그거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토론의 장은 열려야 하고 양쪽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편견 없이, 저는 항상 인터뷰할 때 편견 없이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저는 저도 방송 토론 많이 가요. 갈 때 딱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나는 오늘 이 토론이나 이 방송 중에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럼. 그리고 그건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건 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건 제가 그런 거 자주 틀린다. 그리고 이거 그렇죠. 내 생각이 있지만 이 생각을 요 토론 시간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만 얼마든지 상대방한테 설득당할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거 안 하거든요, 보통. 되게 중요한 자세고, 저는 오래 진행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하면 안 된다. 열어놓고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를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이것을 듣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꽉 막힌 거 말고 항상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가는 걸 습관화하시면 훨씬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제가 정치 컨설턴트인데 제 얘기 듣고 뭐 제가 전문가니까 정치인들이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 말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요? 첫째, 둘이 대화를 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일치하는 거. 이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맨 위로 올라가요. 맨 위로. 그다음엔 두 번째는 정치인이 본인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들어가. 저랑 생각이 엇갈리는 거는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반대 토론을 제가 계속합니다. 반론으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인을 만날 때는 민주당과 진보적 시각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민주당이나 진보 정치인 만나면 보수 쪽에서 계속 맞아.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한 그 반론들은 그러니까 뭐 진보 쪽의 반론, 중도 쪽의 이 사람들 다 다양한 반론이 있다. 이거의 쟁점은 뭐고 이슈는 뭐다. 이걸 다 집어넣어서 사람마다 제가 이건 이렇게 된다 제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생각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되지.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오면 저건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잠깐만 바꿔가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처 모르는 걸 하나 얻어가는데. 그럼 똑 부러진 답을 정해놓고 거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열어놓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진짜 5분 하려고 그랬는데 배드민턴 얘기를 걷고 배드민턴 얘기로 새는 바람에 네. 배드민턴 전문가분들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안세영 선수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 다시 그 이야기는 좀 해보고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커피. 오늘 누구 제가 지난주에 드려야 될 분을 못 드려갖고 찾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어. 그래갖고 오늘은 그분을 못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 존미소 씨가 대신 받게 되겠습니다. 열린 사람 박성민 씨네 설득당할 준비를 하고 임하고 있다. 뭐 저희 좋습니다. 전미소님 한 분. 존미소라고 되는데 존미소. 좋은 미소. 오케이. 한 분 더. 한 분 더 할까요? 한 분 더. 예. 현정님은 오프라 윈프리시고 뭐 보통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한국판 오프라 윈프리 보통 사람이라고 돼 있는. 감사합니다. 예, 그분께 한 잔 드리고요. 저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불려온님이 박성민 대표님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죠? 저는 커피는 뭐 요즘은 가끔 먹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한여름에도 항상 따뜻한 커피. 거의 변함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나이 따라서 쫙 갈리더라고요. 그게 또 나이 따라 갈려요? 신기하게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야. 근데 이제 연세 좀 있으신 어느 정도를 넘어간 분들은 아무리 왜 연세요? 거기 왜 연세가 나와요? 난 따뜻한 게 좋아 이러시는 게 있는데 참고로 저는 한 재작년까지는 영하 10도가 돼도 아이스였거든요. 요새 살짝 따뜻하게 여름에도 따뜻하게 좋아지는 제가 살짝 과도기예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나이로 하는구나. 하여튼 저는 근데 그게 뭐 욕은 아니잖아요. 따뜻한 거 먹는 게. 저는 뭐 자부심 있습니다. 저는 뭐 커피 일찍이 저는 커피를 또 자부심까지. 제가 옛날에 이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커피가 보편화되기 전에 그 80년대에도 유명한 커피집들이 좀 있었어요. 뭐 지금 강릉에 가 계시면 박이추 씨가는 보헤미안도 있고 뭐 그때 뭐 상파울로라는 데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쫙 종류별로 무지하게 많죠. 거기 가면. 근데 그런 데 가서 커피를 달라 그러면 그분이 이제 커피를 보급하는 걸 확산시키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쫙 와서 그때는 이제 그치. 알코올 같은 걸로 물도 잔뜩 갖고 와서 커피 한 잔 타주고 예를 들면 이게 뭐 블루 마운틴이다. 그럼 블루 마운틴 탁 마신 다음에 거기다 블루 마운틴 나오면 저희가 설탕 뿌리면 블루 마운틴에 설탕 뿌리면 이건 완전히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데 물 이거 마시고 또 다른 걸 주고 계속 그러면서 그때 정말 그 격렬의 눈빛, 한심하게 보는 눈빛. 블루 마운틴에 설탕 뿌리면 너무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피를 제가 이제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시니까 지금은 이제 커피 이제 종류도 제가 많이 알고 마시는데. 커피도 잘하시네. 그때 제가 이제 술을 안 하니까 이제 커피 주로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커피. 자부심 가지실만 하네요. 80년대부터 그런 데를 근데 찾아다니셨으면. 제가 무지하게 많이 커피 이제 헤드드립으로 마시고 하는데 뭐 맛의 차이를 몰라요. 제가 전혀 그래서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나. 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는데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한국에 왔는데 그때 그분 정확한 커피를 모르는데 나는 아침마다 무슨 커피를 넣어달라 이랬어요. 그때 한국에서 그 커피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내달라는 건지 뭘 달라는 건지 아마 그래서 호텔에서 제가 추측해 보면 아까 이제 뭐 박이추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이 사마란치가 이런 커피를 달라. 예를 들어서 뭐 파푸아 뉴기니에 뭐 약배전으로 뭐 어떻게 달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나는 좀 산미 있는 걸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몰랐을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가서 아마 딱 로스팅 해갖고 딱 타다가 줬을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얘기야? 따뜻한 커피. 따뜻한 커피. 드세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또 한 5분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밤새 제가 깊이는 없는데 얇게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조금씩 5분씩은 나 할 수 있습니다. 5분씩은. 지금 우리 PD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나갔다 왔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그 양평에 가면은 왈츠와 닥터만이라고 아세요? 그건 모르는데. 모르죠. 거기는 진짜 되게 오래된 곳인데 진짜 커피 장인이 전 되게 다닌 지 요새는 못 가봤는데 그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곳들이 또 주변에 되게 트렌디한 곳에 점점 이렇게 좀 밀려나고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저는 근데 거기 커피는 진짜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진 웨이터분들이 또 서빙도 해주시고 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데는 지역마다 아까 그 지역에 유명한 곳 제가 말씀하시니까 몇 군데 좀 알아요. 아유, 제가 이름도 말할 수 없고 막 그런데 아이고 저 말하고 싶어 그냥 막 그러는데 그분의 그 하여튼 그 자부심은 정말 커피에 대한 자부심은 그런 분들 계시죠. 있어요. 계시죠. 미니님이 지금 그만하라고 안 끝날 거예요. 밤새 할 것 같다고 또 그러셨는데 밤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었구나.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 지나면 그래도 좀 더위가 풀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까지 우리 잘 버텨보죠. 대표님 카메라 봐주시고요. 진짜 끝냅니다. 제가 왜냐면 누구 커피 드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안 들어오셔서 그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 누구? 있어요. 제가 다음 언제가 제가 한번 그분 드리면 나 그분 드리려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에는 말을 해야지 들어오시나? 네? 말을 해야지 들어오시나? 모르지. 그렇게 해주세요. 누구신데요? 아니 아이디를 기억하실 정도면은 예, 전 수국님을 드리려 그랬는데 수국님 자주 들어오시는 꿀단지신데. 네, 그러니까 그래 다음에 제가 혹시 다음에 발견하면 그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박성민 대표 코너 할 때 잊지 말고 제가 이렇게 찾았다고 이렇게 막 찾았다고. 수국님 자주 오신 제가 항상 들어오시는 꿀단지들은 이제 거의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그래도 정성껏 찾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끝내야 돼. 진짜 끝내야 돼. 자, 카메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